일단 미국의 채권 시장만 놓고 보자면 트럼프 트레이드 이슈가 일단 좀 잠잠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국제 시장을 보면 그런 기미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장기물 금리, 10년물 금리를 보시면 지금 4.2를 하회를 해서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고 한껏 올랐던 금리가 트럼프 당선 이전 수준으로 그보다 더 낮게 내려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시장은 그동안 트럼프가 초래할 감세 정책 그리고 인플레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여러 관세라든지 아니면 뭐 재정 적자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이미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부터 장기물 금리를 상당히 올려놓은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닥터 둠이라 불리는 루비니 교수는 트럼프 임기가 되면은 인플레가 다시 5%갈 것이라고 여전히 내다보고 있고, 여전히 이런 매크로 뷰에 찬성하는 월가의 사람도 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튼 장기물 금리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어차피 트럼프 임기는 내년 1월 20일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장기물 금리가 여튼 시장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꺾였다, 내려가고 있다,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 이런 점은 증시에는 비교적 안도감을 제공하는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면은 증시의 할인율을 변동시키기 때문에 장기물 금리 하락이 좀 더 위험 자산인 증시의 매력을 부각시키는 재료로 활용이 되면서 오늘 미국 증시를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다 올랐고요. 특히 빅스 지수가 또 한번 크게 내려가면서 이제 13점 중반대로 내려갔고, 테슬라 주가, 엔비디아 주가, 대장주들이 비교적 상승하는 모습으로 이번 주 마감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렇게 좋은데 사실 유럽이 굉장히 좋지가 못합니다. 유럽은 가뜩이나 침체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가 그의 임기 후에 시작하면 헤어나올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 위원 중 하나죠. 그리스 중앙은행 총재 스투르나라스, 제가 이분 견해 과거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의 관세 때문에 유럽이 침체에 빠질 것 같다면 우리는 보다 공격적인 금리나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 최종 금리는 2%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이 미국의 트럼프의 관세 위협을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고 유럽이 맞대응할 경우 경제가 나락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금리를 이렇게 막 내리기도 참 쉽지가 않은 게, 방금 나온 유로존 인플레 CPI를 보면은 인플레가 또 올라갔어요. 유로존 20개국 물가가 11월에 2.3%가 나왔는데 한 달 전 2.0에 비해서 0.3%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근원 인플레는 2.7%로 변화가 없었는데 이런 숫자 자체는 예상에 부합한 것이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2%를 웃도는 물가, 그 또한 이렇게 올라가는 규모에 있는 물가로는 사실 위기가 오더라도 50bp 이상의 B컷을 단행하기가 좀 찜찜한 그런 구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금리를 크게 내리면 다시 물가가 뛸 우려가 있고, 결국 유럽은 성장과 물가 가운데서 갈팡질팡하다가 어느 것도 잡지 못하는 그런 껴버린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라가르드 총재 같은 분은 혁신적인 방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저주자, 이런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더라도 보복을 하지 말자는 게 골자입니다. 왜냐면 양 대륙 간 무역 전쟁이 결국은 인플레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죠. 유럽이 이렇게 인플레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복을 하지 않느냐? 오히려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더 늘리고 국방 장비 이런 걸 구매를 늘려가지고 트럼프를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자, 여기서 승부를 보자는 겁니다. 이런 전략을 이 수표책 전략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결국 미국이 관세를 매기고 유럽이 보복할 경우 미국과 유럽 모두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미국이 재채기를 하더라도 유럽은 심각한 몸살에 걸릴 수 있다, 이런 걸 우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가르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EU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0%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 자체로 100% 차이가 난다. 그렇죠? 100만 원 구매해서 세금이 10만 원 나오냐 20만 원 나오냐, 이거는 10만 원과 20만 원은 100%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튼 라가르의 얘기로는 트럼프가 이렇게 넓은 범위를 제시했다는 것은 그만큼 협상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라가르드는 표현을 하는데, 상당히 트럼프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제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라가르드는 유럽이 지금 위기다, 이런 진단은 아니라고 답을 했지만, 중앙은행 총재로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러 정황을 보면은 이 미국은 건재하더라도 유럽에서 뭔가
큰 일이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그래프는 꼭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독일의 10년물과 프랑스 10년물의 스프레드를 의미합니다. 이게 2012년 이후에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이 프랑스의 재정 상황, 즉 심각한 수준의 재정 적자와 높은 수준의 국가 부채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시장의 불안이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 2012년 이후 최고로 올라온 이 스프레드, 이 왜 비교 대상이 독일인지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독일은 물론 지금은 좀 많이 병들었지만 그래도 유럽에서 가장 튼튼한 국가라고 시장에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독일과 비교한 어떤 나라의 스프레드, 국제 스프레드는 특정 나라의 신용이 얼마나 위기에 빠졌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튼 이게 2012년 이후 최대로 벌어졌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2012년 뭐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유럽 재정 위기가 정점에 이르렀던 시기였습니다. 2009년 그리스 재정 문제에서 불거져서 이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으로 위기가 확대되면서 소위 피그스 위기로 확산이 됐고, 2012년 유로존 자체가 붕괴할 위험에 처하자 당시 마리오 드라기 총재 그 유명한 발언, 유로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됐다, 이렇게 외쳤던 그 유명한 발언이 있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는 스페인, 이탈리아 국채금리 폭등하면서 이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정말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했던 때였고, 이후 유럽은 다시는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약체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이 2012년 이후, 상징적인 2012년 이후 스프레드가 최악으로 벌어졌다는 것은 뭔가 유럽이 이대로 가다가는 큰 걸 맞을 수 있다, 이런 공포가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요. 가뜩이나 힘든 상황인데 트럼프 관세라는 엄청난 게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유럽이 이렇게 멘붕에 빠지는 것도 사실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넘어가는 게 베스트이겠습니다만, 만약에 유럽에서 2012년 같은 큰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도 이 차트 보여드렸지만 2012년, 2010년, 11년, 12년 유럽은 그 난리가 났지만 유로존이 다시 없어지느냐, 존속하느냐, 생존의 위기였지만 사실은 미국은 그래도 좀 평온했습니다. 2009년, 2008년 이후 이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 전 세계 난리가 났지만 반대로 유럽발 재정위기는 미국의 상황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체급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2008년 그때 이후 맞은 이 거대한 금융위기 이후에 조금 몸을 추스리는 상황이었고, 증시도 2012년 물론 유럽이 큰 덩치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정은 있었습니다만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과거 데이터를 그대로 신뢰한다면 유럽에서 뭐가 크게 터지더라도 그로 인해 미국이 조정을 받는다면 이때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상황인데, 단지 그때와 지금 크게 다른 게 있다면 이 밸류에이션일 겁니다. 2008년, 2009년 미국 증시가 크게 조정받은 이후에 미국 S&P 500의 톱10 기업의 밸류에이션 굉장히 낮았죠. 12~13배 정도에 불과했고요. 빨간색이죠. 그를 제외한 나머지 490개 기업의 밸류에이션, 이것도 보시면은 한 13배 정도, 역사적으로 봐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이 올라서 톱10 기업 밸류에이션은 30배고 그 외 490개 기업은 19배 수준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톱10 기업의 밸류는 역사적으로 봐도 꽤 높은 수준이고, 나머지 490개 기업의 밸류는 역사적 평균 정도에 머무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증시가 만약에 유럽에 뭐가 털었을 때 이런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이번에는 시총 상위 종목과 그렇지 않은 기업 사이에 밸류에이션이 다르기 때문에 증시가 차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유럽에서 뭔 일이 터졌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만 지금 유럽이 트럼프 관세를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다. 스태그 위기까지 나온다. 독일과 프랑스 국채 스프레드가 큰일이 있었던 2012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이 내용은 팩트이니까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여튼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런 위기론이 조장되면서 트럼프 당선 이후에 미국의 증시는 좋았지만 유럽의 증시는 매우 좋지 않다는 점, 이런 우려를 이미 시장이 가격에 프라이싱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갈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